2018년 국가직 영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출문제 풀 때마다 제가 항상 시험 잘 보셨습니까? 물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이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오는 거 이런 거 판단해 보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확실히 기존의 시험을 치르고 와서 듣는 분들보다는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이런 유형 분석, 이거는 뭐 솔직히 여러분 네이버에서 한 번만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오는 자료들이고, 교수님들,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교수님들이 하신 이야기들 보시면 다 그게 맞습니다. 문법 3문제 나왔고요. 뭐 생활영어 2문제 나왔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법이 쉬웠어요. 이번에 문법이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은 다 어려워합니다. 이번에 어휘는 생각보다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틀리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답률이 30%가 안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학생들한테 난이도의 뭐 상중하를 말하는 것이 의미는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뭐가 까다로웠을까? 뭐가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관리. 이것도 지겨우시죠? 이런 얘기도. 근데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국가직 9급의 영어 문제를 출제하셨던 교수님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국가직 영어에서 내용일치 불일치의 한글 보기가 나온 건 거의 몇 년 만이에요. 없었어요. 근데 한글 보기를 왜 줬을까? 이 생각을 제가 했고요. 안 주던 걸. 새로운 유형이라고 등장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능형 같은 어휘 문제가 신유형으로 하나 등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유형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법이 한 문제 줄면서 독해가 한 문제 늘었어요. 그러면서 독해 유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짜증나는 유형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문법, 생활영어, 독해를 막 모아놨었단 말이에요. 영역별로. 그러니까 자 문법 풀자 이제 끝났다. 생활영어 풀자 끝났다. 이제 독해 풀자 이렇게 가는데 들쑥날쑥이죠. 생활영어 나왔다. 문법 나왔다. 독해 나왔다. 갑자기 또 막 독해 나오다 갑자기 문법 툭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골 때리게 배열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가 안 됐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텍스트를 읽으셨다면 이건 무조건 25분, 30분에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풀어드리는 방법, 접근 방법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내용일치 불일치가 전부 다 읽어야 되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상반부에 끝나서 답이 빨리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풀 수 있으시냐. 결국은 시간 관리인데 남들이 다 읽는 지문을 다 읽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이제 막 준비 시작해서 기출문제 경험하러 오신 분이라면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출제한 교수님들이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구나. 예전처럼 소위 말해서 주제 제목은 상반부에 몇 문장 읽고 딱 답이 떨어지게끔 만들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만들면 학생들이 자꾸 영어를 찍기 요령으로 배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읽고 문제를 풀게는 해야겠는데 이거 어떡할까 그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하나 줄이고 새로운 유형 넣고 막 독해를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생각해도 야 이거 20분에 너무 힘든데 단어 개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출제해야 될 바운더리의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안 되겠어 시간 좀 줄여 해서 뭐 한글 보기로 깔아주고 상반부만 읽어도 답이 나오게끔 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요. 5과목 시험을 우리가 한 번에 보잖아요. 5과목 시험을 한 번에 보는데 영어를 언제 푸십니까? 뭐 그냥 순서대로 푸시나요? 한국사가 제일 먼저 나니까 먼저 영어 2번 이렇게 푸시나요? 저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부터. 이번 시험을 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계속 풀어보면서 제가 생각한 두 번째는 영어부터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어부터 푸셔야 합니다. 일단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 읽는 것 자체가 노동이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프로세싱 자체가요. 한국사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영어 텍스트 넘어갔다가 또 다시 무슨 국어나 행정법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 프로세싱이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뇌에서 어떤 용량과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영어를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어 잘 봤어? 물어보면 영어를 맨 끝에 풀어가지고요. 시간 모자라서 뒤에 8문제 찍었어요. 그 말은 저는요 작정하고 그냥 떨어지려고 시험 봤어요로 들려요. 영어를 마지막에 봐서 8문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찍었다. 아니면 시간 압박을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막 빨리 푼다. 그럼 다 떨어지는 거죠. 조정 점수가 없는 공통 과목에서 4-5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찍었다고요? 그럼 떨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맨 먼저 푸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30분 주세요. 나머지 4과목을 70분에 푸는 연습을 하세요. 70분, 한 67, 8분. 그리고 나머지 마킹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를 보면 더더욱 느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지방직 시험이에요. 또 그 뒤엔 서울시 시험도 있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단정한다면 영어를 제일 먼저 푸시는 것이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그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관용 표현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어휘가 중요해, 저 어휘가 중요해가 상당히 바닥이 난 느낌이에요. 한 해의 영어 시험이 어쨌든 뭐 3번, 4번 치러지고요. 경찰 시험까지 따지면 너댓 번 치러지다 보면요. 그걸 다 접한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그 교수님들이 이 단어 시험에 나왔네. 빼야 돼요. 또 낼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 단어 시험에 나왔네. 그러면 양질의 문제로 어휘 문제가 조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맞춰준 후에 나머지 단어들은 GR에서 막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나영 어휘의 17부터 22단계를 GRE 단어로 뿌려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경찰직도 그 단어에서 거의 100% 적중했고요. 이번 국가직도 그 단어 집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회사 차원에서 단어 100% 적중이라고 홍보를 하지 않느냐. 22,000개의 단어집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0개 단어집을 만들었는데 1000개 속에서 여기가 다 나왔다. 대대적 홍보하겠죠. 하지만 22,000개. 실제로 외워보신 우리 수강생들은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걸 빼면 16,000개에서 16,500개입니다. 사실 16,500개에서 다 적중시키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16,500개에서 15개, 16개를 맞췄는데 호들갑을 떨면서 적중하는 건 말장난이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어휘집에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한 3,000개 단어 주면서 이거 가지고 30일 완성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단어는 그런 거 없어요. 16,500개, 2만 개를 충실히 외워서 내 거를 만들고 15개, 16개 편하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나영을 왜 16,500개, 2만 개짜리를 만들었느냐? 다른 단어집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단어부터 시작해서 GRE 단어까지 묶어놓은 거잖아. 22단계를 난이도별로. 그것만 외우면 된다.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좋은 어휘 문제가 바닥이 나다 보니까 이제 출제 교수님들이 관용 표현을 쓴다. 소위 말하는 expression이거든요. 우리말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나는 정말 너무 화가 났어. 내 친구가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별로 없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누가 문어체로 대화를 하겠어요. 얘야, 나는 정말 지금 많이 화가 났단다. 내 친구가 날 무시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거의 없잖아요. 나 진짜 뚜껑이 열리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뚜껑 열린 애가 관용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뚜껑, 리드, 뚜껑, open the lid, open the lid, 매우 열받다. open the lid, 매우 열받다.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걔네는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쓰질 못하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똑같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2문제가 그렇게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관용 표현을 암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관용 표현만 나와 있는 관용 표현 집을 사시겠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BBI나 이런 좋은 사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25,000개씩인데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모의고사 풀면서 나오는 것들을 틈틈이 놓치지 않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 표현을 따로 불러 외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의고사 적어도 많이 풀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나오는 관용 어구를 따로 정리를 하세요.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거, 내가 모의고사 풀면서 나왔던 모든 관용 어구를 잘 정리해 두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시간 관리라는 건 접근법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게 시간 관리되는 비결이니까. 그래서 오늘 텍스트 많이 안 읽을 거예요. 텍스트 읽어서 뭐 해석해드리고 그런 건 자료에 풍부히 있어요. 이거 해석하려고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뭐가 국가직 문제인지, 영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또 그렇게 풀어드릴게요. 요 3개 잘 기억하시고요.
1번 보세요. 생활 영어예요. 생활 영어 문제인데 표현 답이 완벽하게 뭐예요? 예, expression이죠. 이게 어려워요. cutting it close. 이해해 보세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완전히 문 닫기 직전에 잘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다 이런 뜻이겠죠. 와, 그거 진짜 아슬아슬한데 와, 문 닫기 전에 잘랐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눈이 공에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는 달라붙고 오픈 떨어지는 거니까. 미국은 야구의 국가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이 공과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에서 내 눈이 잠깐 떨어졌다는 건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는 거죠. 집중을 못했네 이런 뜻이에요. 요건 격언이죠. 반짝인다고 모두 다 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겉모습이 반짝인다고 현혹되지 마라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뭐예요? 다리 아래에 물이야. 그럼 다리 아래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물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라는 표현도 좋고 아니면 뭐 다 지나간 일이야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셨죠? 여기서부터 보면 나 거기 가야 돼. 6시보다는 더 늦지 않게니까 적어도 6시엔 가야 되는 거죠. 와, 지금 4시 30분이잖아. 시간이 별로 없네 했겠죠. 지금 떠나자. 아슬아슬하구나. 1번이 정답이겠죠. 됐나요? 그럼 제가 여기서 그냥 아슬아슬하다. 집중력을 잃었다.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불러드렸으니까 지금 제 설명대로 이해하고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 보세요. 이 문제가 어려웠다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던데요. 빈칸 문제죠. 빈칸 문제는 무조건 빈칸 문장부터 읽으라고 했습니다. 빈칸 문장부터 읽는 이유가 뭔데요? 빈칸은 주제문에만 뚫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업 자료였다면 저는 지금 제가 노랗게 밑줄 긋은 것처럼 형광펜을 시켰을 거예요. 형광펜을 하라 이렇게. 왜? 주제문이니까. 그리고 빨리 읽으면 안 돼요. 빈칸은 뭐뭐다라고 주제문으로 정리하라 그랬죠. 빈칸은 뭐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보죠. 당신이 embrace 받아들인다면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포트폴리오 어프로치가 뭐야? 포트폴리오 접근이래요. 이걸 받아들이면 당신은 빈칸 할 거래요. 여기까지 빈칸은 뭐예요? 포트폴리오 접근을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결과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 접근을 받아들인 게 원인이잖아요. 그럼 당신은 이거 될 거라면 이게 결과 아닙니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돌아야 돼요. 선생님, 웬 접속사인데 원인 결과입니까? 웬 접속사가 원인 결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가 나에게 온다면 난 너무 행복할 거야. 와야 행복하잖아요. 오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 오는 건 원인, 행복한 건 결과예요. 이렇게 숨어있는 인과가 보여야 돼요. 그러고서 제가 딱 뒤를 봤는데 비코우스란 말이에요. 그럼 비코우스가 뭐예요? 원인이잖아요. 그럼 머릿속가 탁탁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비코우스 절과 포트폴리오 어프로치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포트폴리오 접근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빈칸 될 텐데 왜냐하면 이거니까 라면 그게 포트폴리오 접근이니까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인데 데이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저 데이에 네모 쳤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 데이가 보였다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요. 왜? 이 데이는 빈칸이잖아요. 빈칸에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가. 여긴 데이가 없잖아요.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데이를 딱 네모하는 순간에 밑에 보면서 losses, investment, losses, 그리고 functions에 동그라미 쳤단 말이에요. 아, 넷 중에 하나는 답이니까 이 데이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엄밀히 말하면 전 지금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하는 거예요. 왜? 빈칸은 국어 문제입니다. 해석한다고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고 나서 그 속에서 논리적 생각을 해야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포트폴리오 접근을 받아들여? 그럼 당신은 빈칸 될 거야. 원인 결과. 왜냐하면 다시 원인? 아, 포트폴리오 접근이 뭔지 설명해 주는구나.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들이 작은 부분이니까 더 큰 그림에. 포트폴리오 접근이라는 건 큰 걸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하는 거죠. 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훨씬 더 큰 그림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접근은 작은 부분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왜? 더 큰 그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이, 선생님은 문제 다 보고 뭐 사전 다 찾고 뭐 단어 모르는 거 없이 뭐 해서 오래 하고 뭐 그래서 저 얘기 하겠지.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 수강생이 제 수업을 그렇게 들었다고 그럴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봤어요. 이 데이가 뭘까? 이 데이가 뭐길래 훨씬 더 큰 그림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을까? 확인한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접근을 받아들이면 첫째, 당신은 덜 신경 써요. dwell on, 숙고하답니다. 덜 생각해요. 개인적 손실들을.
왜? 그 손실이 훨씬 더 큰 그림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니까. B. 당신은 관심을 덜 가져요. 당신 투자에. 왜? 그 투자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신은 더 혐오해요. 그 손실을. 왜? 그 손실이 더 큰 그림의 작은 부분이니까. 당신은 더 민감해져요. fluctuations군요. 유동이죠. 오르락 내리락. 변동에 더 심각해져, 주식시장에. 왜? 그 변동이 훨씬 더 큰 그림의 작은 부분이니까. 됐죠? 정리가 됐습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요. 로세스만 2개 나왔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둘 중에 하나 답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확률의 문제입니다. 올라가 볼까요? Fear of loss 바로 나왔죠. 로스가 나왔다는 건 1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대한 손실은 기본적인 부분이래,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이 손실이라는 건 위협이니까요. 우린 자연스럽게 측정하겠죠. 그걸 피하려고. 왜? 두렵잖아요. 손실하는 건. 잃어버리는 건. 그러니까 손실을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뒤집었네요. 앞에서 손실에 대해서 좋게 말했어요? 나쁘게 말했어요? 나쁘게 말했잖아요. 두렵다고 했잖아요. 손실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나로 뒤집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나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손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야죠. 근데 여기 보면 손실에 대해서 혐오한다 그랬죠. 손실에 대해서 개인적 손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덜 한다 그랬죠. 왜? 그 개인적 손실은 더 큰 그림의 작은 부분일 뿐이니까. 정답이네요. 이렇게 풀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누누이 이나영 독해에서 강조했던 양보할식이잖아요. 가운데 부분 안 읽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운데 부분을 읽었다면 여기서 뭐 the possibility of loss, 손실의 가능성을 accept,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 볼 수 있고요. 이 뒤에 가도 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적게 읽고 답을 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한 걸 잘 보세요. 실제로 이나영 독해에서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뭐 이번 문제 갖고 맞추는 거 아니죠. 3번 제목.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상반부 핵심어라고 했어요. 핵심어가 뭔지를 찾으면 첫 번째, 이게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두 번째,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아니면 그러면 definition, 정의하는 글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paraphrase 한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읽어봅니다. 작년 여행할 동안에 내가 관찰을 했대요. 얼마나 많이 우리 인간이 사는가 과거에서. live in the past가 핵심어 같네요. 과거에 살기. 그럼 과거에 살기를 필자는 플러스로 보는지 마이너스로 보는지를 잘 보세요. 과거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고려해 보건대 더 미니트는 뭐뭐 하자마자죠. as soon as입니다. 뭔가가 명백해지자마자 그건 과거니까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환경, 건축, 우리의 산물들 이런 게 모두 과거의 건축물이니까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 이제 should가 나왔잖아요. 그럼 필자가 강조하는 게 should니까 what is part of our time? 우리의 시간의 일부인 것에 살아야 된대요. 요 시간, 우리의 시간의 일부인 것, 요게 과거인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거예요. 다 봐야 돼요. 집단적 의식 속의 일부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물론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해요. 선택을 혹은 통제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관련되고 인식되는 우리 시간 동안.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 뒤에 있겠죠. 우리가 진짜 통제해야 되는 건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무슨 시간인데요?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현재 의사소통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럼 얘가 현재죠. 얘는 반대죠. 됐나요? 전 이렇게 풀었는데. 상당히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럼 이 글에서 필자가 제목이라고 강조한 건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그럼 과거를 마이너스로 받았군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글이네요. 그래서 1번. 이걸 답을 쓴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 과거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핵심문을 땡땡 찍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여행 글이에요? 여행, 과거의 유적지를 추적하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anifestation이요? 감춰진 삶에 대한 명백함은 뭐죠? 그 다음에 이 미래의 삶에 대한 건축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번을 보니까 당신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시간, 이게 뭔데요? 현재잖아요. Now, 현재잖아요. 현재에 대해 생각하라. 정답이잖아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정답이죠. 제목의 난이도가 이 정도라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기 present란 말이 딱 나왔었잖아요. 근데 present를 그대로 주지 않고 당신을 지금 둘러싼 시간이라고 뭐 했습니까? paraphrase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의 추상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목은 어렵습니다. 어법이네요. 어법은 해석하지 마세요. 예, 사실은 제가 풀이 강의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나눠드렸던 저만의 비급 같은 걸 사실 풀이 강의에서 막 말하기가 때로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인데요. 왜냐하면 이거 강의는 무료잖아요. 무료일 건데 아닌가요? 모르겠네 잘. 어쨌든 대부분 무료로 많이 듣지 않나요? 근데 엄연히 수강료를 지불하고 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갖고 연습을 하려면, 저랑 같이 연습을 하려면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쨌든 해석은 안 하셔야 돼요. 이거 해석 빨리빨리 끝내야 됩니다. 아니, 문제 푸는 걸 카주어잖아요. 그럼 진주어 맞았죠. 고민할 게 없어요. 맞았습니다. 2번이요. for 전치사 뒤에 granted pp가 이제 어색해 보이지만 take가 보여야죠. take 목적 for granted.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시험이든 제일 많이 나온 표현. 당연히 여기다 맞았어요. 이거 뭐 완전 틀린 거 아닙니까? 2다형 1단원에 한번 제 수업 들으신 분 있으시면 동사의 종류 1형식 가보세요. 완전자 동사에. 거기 result in, result from, consist of, consist in 이런 구동사를 묶어놓고 제가 완벽하게 동그라미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동태 불가라고 써놔라. 그렇게 했는데 수동태 해놨잖아요. 지금. 무조건 틀린 거죠. 볼 것도 없죠. affecting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주어 동사가 있죠. 그리고 affecting인데 컴마가 있어요. 그럼 분사 구문이겠죠. 그러면 ing 능동이니까 목적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네요. wilderness reasons. 그럼 무조건 맞은 거죠.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뭐 얼마나 걸렸겠어요? 이걸 여기서 괜히 그것은 어려울 텐데 상상하는 것은 삶을 뭐 아름다움이 없고 숲의 풍요로움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 해석한다고 답 나올까요? 능수동 고르는 게 이런 게 해석한다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없지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디저너스는 네이티브입니다. 어때요? 수준이 상당히 낮잖아요. 토착의 인디저너스도 모른단 말입니까? 근데 지금 2번, 3번, 4번 단어 쉽지 않잖아요. 특히 2번에 이 ravenous 같은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는 voracious 동의어죠. 개걸스럽게 먹는 이고요. 얘는 itinerary가 나오면 돼요. 이게 여행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itinerant는 여행하는, 즉 돌아다니는 여정의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순회하는 이런 뜻이죠. 얘가 뭐 가난에 찌든이고요. 가난에 찌든의 이 단어는 여러분이 이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참 좋겠죠. destitute. 이 정도 단어가 나오면 더 어려운 거고요. 요것도 사실 좀 어려운 단어였죠. 근데 어때요? 보기 단어 쉽잖아요. ravenous 같은 건 완벽한 쥐아리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어휘 문제를 좋게 내기가 어려우니까 얘 근거되는 건 빨리 주고 나머지 보기 단어 그냥 어려운 단어 착착 뿌려버린다니까요.